전 세계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버드 강연장에서 모든 언어 완벽 번역을 장담하던 최신 AI가 단 10초 만에 멈췄습니다. 멈춘 지점은 단 하나의 단어, 한글 정합해서였죠.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 한글. 그런데 이 한글이 2025년 인류 최고의 AI를 무릎 꿇렸습니다. 이 소식에 충격에 빠진 세계 석학들이 입을 모아 외칩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문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제 노바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언어학을 가르치고 실리콘밸리 AI 번역 회사를 공동 창업한 개발 총괄입니다. 지난 15년간 언어를 데이터로 의미를 알고리즘으로 변환하는 연구에 몰두해 왔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언어의 엔지니어라고 부르곤 했죠. MIT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구글에서 번역 엔진을 개발했어요. 그 후 스탠퍼드 교수가 되면서 창업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번역 모델을 만드냐고 물을 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어요. 언어는 결국 규칙의 집합이며 충분한 데이터만 있으면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제 신념이자 확신이었고 지금까지 137개 언어를 학습시켰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는 물론이고 스와힐리어, 핀란드어까지 평균 정확도 98.7%를 달성했어요. 벤처 투자자들은 제 모델을 보며 언어의 바벨탑을 무너뜨릴 기술이라고 극찬했죠.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하버드 대학교 샌더스 극장에는 1000여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어요. 언론사 카메라 17대가 무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 위에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켜며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전 세계 언어 완벽 번역. 제가 3년간 개발한 AI 모델의 공개 데모 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98.7%라는 정확도 수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박수 소리가 극장을 가득 메웠죠. 이제 실시간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크를 통해 전달된 제 음성은 확성기에서 울렸습니다. 어떤 언어든 상관없어요. 저희 모델은 137개 언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저는 노트북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관객석 한가운데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한글 정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정을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어요. 평소라면 0.3초 만에 결과가 나타났을 텐데요. 1초가 지났습니다. 모델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2초, 3초. 화면에는 여전히 로딩 아이콘만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제 이마에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어요. 5초째, 관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7초째,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9초가 지나자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10초 만에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섰죠. 잠깐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부팅을 시도했어요. 그 한국 여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한글하는요?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AI 모델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는 어떨까요? 관객석 다른 쪽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키보드 앞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관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무대 조명이 갑자기 뜨거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이크를 끄고 중얼거렸습니다. 규칙은 배웠지만 마음은 배운 적이 없네요. 데모 실패 이후 3일 동안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137개 언어를 완벽하게 처리하던 모델이 한국어 단어 3개 앞에서 무너진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밤새 코드를 들여다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동료 교수가 추천해준 사람이 최아라였습니다. 47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였죠. 한글의 설계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소개였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녀를 하버드로 초청했습니다. 엘리제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아라 교수가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거울 하나와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글이 왜 번역되지 않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의아했어요.
거울과 카메라로 언어학을 설명한다고요?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최아라 교수가 화이트보드에 기역, 니은, 미음을 적었습니다. 이 자음들이 뭘 닮았는지 아세요? 글자 아닌가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최아라 교수가 거울을 제 입 앞에 댔습니다. 가라고 발음해보세요. 저는 가라고 말했어요. 거울 속에서 제 혀가 목 뒤쪽에 닿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기역자를 보세요.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과 똑같죠?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기역은 혀의 모양을 본뜬 것 같았습니다. 나라고 해보세요. 이번에는 혀끝이 잇몸에 닿았어요. 니은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마는 어떨까요? 입술이 완전히 닫혔다가 열렸어요. 미음자 모양 그대로였죠.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최아라 교수가 초고속 카메라를 켰습니다. 1446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사람의 발음 기관을 관찰해서 만든 겁니다. 입술, 혀, 목구멍의 모양을 그대로 옮긴 거죠. 화면에 나타난 초저속 영상이 충격적이었어요. 비읍을 발음할 때 입술이 막혔다가 터지는 모습, 디귿을 발음할 때 혀가 잇몸을 막는 모습, 모든 것이 글자와 일치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최아라 교수가 이번에는 모음을 적었습니다. 아, 어, 오, 우. 이것들도 규칙이 있어요. 천지인 사상이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천지인이요? 하늘, 땅, 사람을 뜻해요. 의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은은 평평한 땅, 이응은 둥근 하늘이죠. 이 세 개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녀가 화이트보드에 도식을 그렸습니다. 아는 이와 의의 조합, 오는 의와 이응의 조합이에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해부학과 철학이 결합된 시스템이었죠. 그럼 왜 제 AI가 번역하지 못한 거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물었어요. 최아라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은 글자가 아니라 발화 알고리즘이거든요. 단어 하나하나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담고 있어요. 기계는 규칙은 읽을 수 있지만 마음은 읽을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때 연구실 전화가 울렸어요. 주요 투자자 빅터장이었습니다. 엘리제 교수님, 데모 실패 소식 들었습니다. 한국어론 못 큽니다. 다음 데모는 영어, 중국어로 하시죠. 저는 전화를 끊고 숨을 고르며 최아라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은 자존심을 눌렀고 방금 들은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발화 알고리즘. 600년 전 설계가 현대 음성학보다 더 정교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최아라 교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발음 기관을 본뜬 글자라면 더욱 번역이 쉬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전에서 배워야 해요. 최아라 교수가 소개해준 사람이 민서였습니다. 28세 대학원생이었죠. 교실이 아니라 거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다음 날 오전 8시. 저는 민서와 함께 하버드 스퀘어 근처 한인시장에 갔어요. 제 머릿속에는 완벽한 한국어 문법이 들어있었습니다. 3일 밤을 새워 외운 높임법 규칙, 조사 활용, 어미 변화까지요.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떡볶이 가게 할머니께 떡볶이를 주문하는 것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떡볶이 한 그릇 주문하겠습니다. 저는 교과서처럼 정확한 문장으로 말했어요. 문법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빤히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어머, 한국말 잘하시네. 그런데 좀 딱딱해요. 민서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엘리제 문법은 100점인데 마음은 0점이에요. 저는 당황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할머니께 떡볶이 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관계에 따라 말이 달라져요. 할머니한테는 친근하게, 교수님한테는 정중하게요. 두 번째 미션은 지하철에서였어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옆자리 아저씨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습니다. 역시 교과서 문장이었죠. 아저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속삭였어요. 날씨 좋네요 라고 해봐요. 그리고 미소 지으면서요. 세 번째 미션은 편의점이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무리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 제가 음료수를 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완벽한 문장이었죠.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어색해했어요. 아, 괜찮아요 라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엘리제, 음료 한 잔 살게요 라고 편하게 말해야 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벽이 생겨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3일간 암기한 문법 규칙들이 모두 무용지물이었어요. 분명히 맞는 문장인데 왜 소통이 안 되는 걸까요? 문법은 99% 맞는데 왜 대화는 0%일까요? 저는 민서에게 물었어요. 민서가 카페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언어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계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 제 노트북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하버드 연구실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제 AI 모델의 로그 분석 결과였죠. 정, 한, 눈치 처리 시도 0분 0초 10초에서 시스템 타임아웃. 오류 원인 맥락 참조갑 부재. 해결 방안 데이터 추가 학습 권장. 동시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1446년 훈민정음 창제 연표였습니다. 그리고 분단 이후 남북한 언어 차이를 보여주는 영상 클립이었어요. 자막에는 통역 없이 소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영상이었는데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민서에게 말했어요.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서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3일 공부하고도 할머니 한 분과 대화가 안 돼요. 민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어의 신비로운 점이에요. 언어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다리를 건드리려면 마음을 열어야 해요. 저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가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 AI는 문법과 어휘는 완벽하게 학습했지만 관계와 맥락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말 속에 담는 감정, 상황에 따른 미묘한 뉘앙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까지는 데이터로 학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규칙을 아는 것과 마음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서와의 현장 체험 이후 저는 더 깊은 의문에 빠졌어요. 한국어가 관계 중심의 언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다른 언어들은 수백 년이 지나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변하는데 말이죠. 언어의 시간 여행을 해봅시다. 최아라 교수가 제안했어요. 한국어가 정말 특별한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최아라 교수와 함께 한국어의 시간 추적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한 것은 조선 전기 문헌이었어요. 1446년 훈민정음부터 16세기 언해본까지 500년 동안의 텍스트들을 모았습니다. 이건 1459년에 쓰인 월인 청강지곡이에요. 최아라 교수가 화면에 고문서를 띄웠습니다. 달이 청강에 비친다는 뜻이죠. 이 문장을 보세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중세 한국어로 쓰인 문장이었는데 놀랍게도 현대 한국어와 구조가 거의 같았습니다. 단어 몇 개만 달랐을 뿐이에요. 영어로 비교해 볼까요? 저는 1400년대 영어 텍스트를 꺼냈습니다. 셰익스피어보다도 훨씬 이전 시기였죠. When that APRILL이 with his SHOURS SOT. 현대 영어 화자가 읽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두 번째로 민요를 분석했습니다. 아리랑을 시대별로 추적해봤어요.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분단 이후까지 각 시기별 버전을 수집했습니다. 신기해요. 저는 데이터를 보며 감탄했어요. 멜로디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가사 구조는 거의 그대로네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후렴구는 200년간 변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문법 구조 분석이었습니다.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 어순, 높임법 체계, 조사 활용 등을 시대순으로 추적했어요.
컴퓨터를 돌려 1000년 동안의 구문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말 그대로 1000년 동안 쓰인 글을 모아 컴퓨터로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본 거죠.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구조 연속성이 무려 73%였습니다. 다른 언어들의 평균이 40% 수준인데 말이죠.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최아라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어는 시간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한 언어예요. 외국의 침략도 많았고 정치적 변화도 심했는데 언어만큼은 뿌리를 지켰어요. 네 번째로 지역 방언을 조사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까지 각 지역의 언어 변이를 분석했어요. 놀라운 것은 방언 차이가 있어도 기본 뼈대는 동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네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표면적으론 다르지만 심층 구조는 같아요. 마치 한 가족의 다른 얼굴들 같아요. 다섯 번째는 가장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AI를 이용해 시간 역행 번역을 시도해봤어요. 현대 한국어 문장을 조선시대 문장으로 다시 중세 한국어로 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률이 89%네요. 저는 결과를 보며 놀랐어요. 다른 언어는 50% 수준인데 말이죠. 최아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어는 변화보다는 보존을 선택한 언어거든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옛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1000년 동안 구문 패턴 유지율 73%. 100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한글은 같은 문장 구조가 이어진 비율이 73%나 되다니. 이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이렇게 안정적일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시간의 다리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제 AI 모델은 패턴과 규칙만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는 1000년을 이어온 집단 기억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준 말들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시간은 대부분의 언어를 바꾸지만 이 언어는 시간을 기록하네요. 저는 데이터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한국어는 변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지킨 언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연구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어를 단순한 기호 체계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생명체로 봐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어의 시간적 내구성을 확인한 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렇게 강인한 언어라면 역사상 가장 큰 시험은 언제였을까요? 최아라 교수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일제강점기였죠. 언어 자체를 말살하려 했거든요. 그 시기 자료를 보고 싶어요. 제가 요청하자 최아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오하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하버드 도서관 지하 특별 보관소에 있었습니다. 최아라 교수가 가져온 상자에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금지된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문서는 1938년 조선 총독부 공문이었습니다. 조선어 사용 금지령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일본어로 쓰여 있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쓰면 벌금, 직장에서 쓰면 해고, 집에서까지 감시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정도였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것부터 보세요. 최아라 교수가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1940년 창씨개명 명령서였어요. 이름까지 바꾸게 했어요. 김철수를 가네다 데스오로, 이영희를 야마다 에이코로 말이죠. 세 번째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책들을 불태우는 사진이었어요. 수천 권의 조선어 사전과 문학작품들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일본 헌병들이 서 있었어요. 언어를 없애려면 기록부터 지워야 하니까요. 최아라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번째 문서가 나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피 얼룩이 남은 조선어 사전 원고였습니다. 손글씨로 쓰여진 한글 단어들 사이로 갈색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이건 뭐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만든 사전이에요. 최아라 교수가 설명했어요. 일본 헌병에게 잡혀 고문받으면서도 끝까지 완성했죠. 이 핏자국은 그때 남은 거예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종이 위에 한글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과 바꾼 증언이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는 더욱 놀라운 자료였습니다. 1943년 비밀교습소 명단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몰래 한글을 가르쳤던 장소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서울 종로 뒷골목 김씨댁, 부산 영도 최씨 창고, 평양 대동강변 박씨 지하실. 저는 목록을 읽으며 전율했어요. 이런 곳이 무려 247곳이나 되네요. 숨은 교습 네트워크였죠. 최아라 교수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몰래 한글을 가르쳤어요. 발각되면 감옥에 갔는데도 말이에요. 여섯 번째 자료는 체포 기록이었습니다. 한글 교습 혐의로 잡혀간 사람들의 명단이었어요. 최연소가 14세 소녀, 최고령이 82세 할머니였습니다. 14세 아이가 뭘 했다는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최아라 교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는 감옥에서 우리 글자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다가 죽었대요. 일곱 번째는 해방 직후 사진이었어요. 1945년 8월 16일,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태극기와 함께 한글로 쓴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우리 글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35년 동안 금지됐는데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그게 바로 언어의 힘이에요. 최아라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려 할수록 더 깊이 새겨지는 거죠. 한글은 종이에만 있던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이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언어 말살 정책의 잔혹함과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의 의지를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247개 비밀 교습소, 1847명의 체포자, 그리고 해방 후 100% 문해율 복구. 언어가 산자의 증언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피 얼룩진 사전 원고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AI는 언어를 데이터로만 봤지만 한국어에는 생과 사가 걸린 역사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를 번역한다는 것은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요. 일제강점기 자료를 정리한 후 저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국어가 그렇게 강인하다면 분단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는 어땠을까요? 70년 넘게 갈라진 남북 그리고 세계 각지로 흩어진 한국인들의 언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실험해봅시다. 최아라 교수가 제안했어요. 남북한과 재외동포 3세대를 모아서 실제 대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3일 후 하버드 언어학과 세미나실에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 청년 김성우 씨, 중국 연변 고려인 할아버지 최룡수 씨, 그리고 미국 3세 교포 제니 박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성우 씨가 북한식 억양으로 인사했어요. 제니는 어색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최룡수 할아버지는 중국어가 섞인 한국어로 반갑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며 관찰했습니다. 첫 10분간은 서로의 말투가 낯설어 보였어요. 김성우 씨는 동무라고 하고 제니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벗이라는 옛말을 쓰셨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분이 지나자 세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어는 달랐지만 서로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이 그립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자 김성우 씨가 저도 평양이 보고 싶어요라고 답했어요. 제니도 I miss Korea too라고 하다가 저도 한국이 그리워요로 바꿔 말했습니다. 제가 어휘 분석을 해봤어요. 세 사람이 쓰는 단어 중 완전히 다른 것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0%는 같거나 유사한 어휘였어요. 하지만 의미 이해율은 95%를 넘었습니다. 신기해요. 제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은 처음 듣는데도 다 알아들어져요. 언어가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김성우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을 했어요. 각자 어린 시절 추억을 한국어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김성우 씨는 대동강에서 뛰어놀던 이야기, 할아버지는 연변 들판에서의 추억, 제니는 LA 한인타운에서의 기억을 들려줬어요. 장소는 달랐지만 이야기 구조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엄마가 불러서 친구들과 놀다가 저녁 먹으러 집에 와야 해서 같은 표현들이 공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가 기억을 만드는 건지, 기억이 언어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세 번째 실험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게 했어요. 기쁨, 슬픔, 분노, 그리움 등을 말하게 했습니다. 기쁘다와 반갑다는 세 사람 모두 같은 표현을 썼어요. 슬프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립다에서는 차이가 났어요. 김성우 씨는 그립다, 할아버지는 보고 싶다, 제니는 미스라고 했다가 그리워한다로 바꿨어요. 분단이 70년이고 이산이 100년인데도 감정 표현은 거의 같네요. 최아라 교수가 분석했어요. 네 번째로 의성휘태어 실험을 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빗소리, 웃음소리를 표현하게 했어요. 멍멍, 주룩주룩, 하하는 세 사람 모두 똑같았어요. 심지어 제니도 영어 우프, 스플래시, HAHA보다 한국어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실험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세 사람에게 같은 사진을 보여주고 묘사하게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사진이었어요. 김성우 씨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따뜻하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겹게 밥을 먹고 있어요. 제니 패멀리 이즈 이팅 터게더. 아니,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어요. 함께 따뜻함, 정겨움이라는 정서가 공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세 사람이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자주 연락해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는 갈라져도 말은 서로를 초대하네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감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어휘 차이 10%, 문법 차이 5%, 하지만 의미 이해율 95%. 분단과 이산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감정과 정서 영역이었습니다. 70년간 다른 체제에서 살아도 100년간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도 정, 한, 그리움 같은 감정 표현은 거의 동일했어요. 언어가 혈맥보다 강하구나. 저는 실험 영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정서적 유전자였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AI가 번역에 실패한 이유를요. 정, 한, 눈치 같은 단어들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수천 년간 형성된 집단 정서였던 겁니다.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건 표면이었고 진짜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분단을 뛰어넘는 한국어의 힘을 확인한 지 일주일 후 저는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지가 왔습니다. 빅터 장과 투자자들이 직접 하버드로 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엘리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빅터 장이 회의실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3명의 투자자가 따라왔어요. 모두 차가운 표정이었죠. 데모 실패 이후 한 달이 지났어. 투자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 구글과 메타가 이미 유사한 제품을 준비 중이야. 빅터 장이 노트북을 열어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투자금 회수 일정이 촉박해. 출시를 30일 더 미루면 전체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 있어.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한 달간 깨달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어 문제는 해결됐나? 또 다른 투자자가 물었어요. 그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거짓말도 할 수 없었죠. 이봐 엘리제. 빅터 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한국 시장은 전체의 3%에 불과해. 나머지 97%를 포기할 이유가 있나? 일단 출시하고 한국어는 나중에 업데이트하면 돼.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돼. 시장 타이밍이 더 중요해. 그 순간 저는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시장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14세 소녀가 목숨 걸고 지킨 한글 분단된 세 사람이 서로 이해하며 나누던 대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3% 시장의 문제일까요? 엘리제 결정해야 해. 빅터장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30일 내 출시 확정이야. 거부하면 투자 철회를 고려해야 할 거야. 저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명하는 순간 제 연구는 안전해지지만 동시에 지난 한 달간의 깨달음을 배신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펜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저는 멈춰 섰습니다. 5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데모는? 투자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에 시장 할머니의 인터뷰 영상을 틀었어요. 3분짜리 짧은 클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떡볶이를 만들며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그 안에 담긴 관계와 정서, 높임과 배려의 미묘한 뉘앙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뭔가? 빅터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저희가 놓친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번역기를 만들려 했지만 정작 사람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새로운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밤새워 만든 것이었어요. 사람 중심 AI 프로토콜이라고 적혀 있었죠. 기존 모델은 규칙을 학습했어요. 하지만 이 모델은 관계를 학습합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단어가 아니라 마음을, 문법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성이 아니라 공감을 우선시하는 AI예요. 투자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흥미롭긴 하지만 개발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빅터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엘리제 현실을 봐야 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 시장이 아니라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소통을 원하는 사람들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서명할 수 없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모델을 출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학습시키겠습니다. 빅터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AI가 사람을 닮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AI를 만들겠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한국에 연구소를 세울 거예요. 그곳에서 진짜 언어를 배우면서요. 투자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잇는 프로토콜입니다. 그걸 배우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투자자들과의 결별 이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약속대로 서울의 작은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종로 골목 안 낡은 건물 3층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엘리제 언어 연구소라는 작은 명패를 달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최아라 교수와 민서가 함께했습니다. 빅터장은 연락을 끊었지만 뜻밖에도 몇몇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지원해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공개 강연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서울대학교 대강당이었죠. 500석 규모의 강당이 가득 찼어요. 무대에 올라서니 긴장됐습니다. 하버드 데모 때와는 전혀 다른 떨림이었어요. 그때는 제품을 자랑하려는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깨달음을 나누고 싶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6개월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제 노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AI가 아니라 언어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린 것은 한글의 과학성이었어요. 발음 기관을 본뜬 자음들, 천지인 사상이 담긴 모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관객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통의 새로운 프로토콜을 설계한 거였죠. 두 번째는 시간의 증명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73% 구조 연속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다른 언어들과 비교한 그래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어는 시간을 이기는 언어예요. 제가 말하자 박수가 터졌어요. 변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 본질을 지키면서 진화한 거죠. 세 번째는 분단을 뛰어넘는 소통력이었습니다. 남북한, 고려인, 재외동포의 대화 실험 영상을 보여줬어요. 관객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정치는 70년을 갈랐지만 언어는 하루도 단절되지 않았어요.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이것이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무거운 이야기였어요. 일제강점기 언어 말살 정책과 그에 맞선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피 얼룩진 조선어 사전 사진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14세 소녀가 목숨을 걸어서 지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나누고 있는 이 말, 이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개발한 새로운 AI 모델을 소개했어요. 사람을 배우는 AI였습니다. 기존처럼 정확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감과 관계를 우선시하는 모델이었어요. 이 AI는 번역을 완벽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정확한 단어보다 따뜻한 소통을 선택하죠. 실제 데모를 보여줬어요. 정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10초 만에 멈춰섰던 그 단어였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AI가 답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을 향한 사랑, 친구를 향한 배려, 이웃을 향한 관심이 모두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완벽한 번역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해석이었습니다. 한과 눈치도 마찬가지였어요. AI는 정확한 정의 대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잇는 프로토콜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AI의 목표는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소통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확성보다 진정성을, 효율성보다 공감을 추구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더 크게. 7분 12초 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저는 무대 위에서 울컥했습니다. 6개월 전 하버드에서 받았던 차가운 침묵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환대였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주셨어요. 언어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AI에 대한 편견이 바뀌었어요. 한글이 자랑스러워요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연구소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어요. 종로 골목의 한글 간판들이 반짝였습니다. 떡볶이집 할머니의 맛있게 드세요. 문구점 아저씨의 또 오세요. 카페 사장님의 편하게 앉으세요. 모든 말 속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언어는 영혼이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였어요.